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1219년 최충원 사후 최우가 경쟁자였던 최준문을 죽이고 최충원의 뒤를 이어받으면서 무신 정권의 교정도감 권력은 최씨 정권에서 세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우는 역대 모든 무신 집권자들 가운데 그 독재 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또 가장 유명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우는 집권 후 몇 년간은 횡령의 정도가 너무 심하고 평판이 썩 좋지 못했던 무신들을 내치고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최우가 선정을 베푸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과거 최준문을 따랐거나 본인의 충신이 아닌 무신들을 벼랑간 아무 명분 갖다 붙여서 내친 거였죠. 고려 군부를 철저하게 본인의 충신들로만 가득 채우려고 했던 겁니다. 절대 최우가 선정을 베푼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격구를 너무 좋아했던 최우는 민가 100여 집을 헐어버리고 큰 규모의 격구장을 세웠으며 최우에게 바친 뇌물과 로비의 양이 어마어마했답니다. 집권 초반에는 최우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들도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과거 아버지 최충원의 사람들 가운데 최우를 따르지 않겠다는 무리들이 여러 번 쿠데타도 모의했고 그 과정에서 최우는 자기 아버지처럼 친동생마저도 죽여야 했고 많은 무신들이 갈려나갔죠. 최우는 군부뿐 아니라 고려 조정까지도 최우가 장악을 할 필요가 있었고 최우는 자신의 개인 사택에 정방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정방은 고려 조정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기구로 모든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의 임명권과 해임권이 이 최우의 개인 사저에 있는 정방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졌죠. 정방 설치 이후 최우는 빠르게 본인의 독재 권력을 안정화시켜 나갔습니다. 정방으로 인해 문신들의 입지가 높아지는데요. 정방의 결정으로 조정에 요직에 임명됐다는 건 그 사람이 최우의 측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정방에 의해 임명된 문신들은 최우 지지 세력이었던 만큼 최우가 정치적 백이 되어 주어서 이전 무신 집권기에 비해 문신들의 사회적 위치가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또 최우는 무예에 출중한 젊은 청정년들을 모아 개인 경호부대인 야별초를 창설합니다. 이 야별초 출신들이 나중에 고려 군부의 핵심 장군으로 발령받을 수 있을 만큼 야별초는 군인으로서 출세하기 위한 관문이기도 했죠. 최우에게는 또 의외의 면모가 있었으니 문학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 작시 능력과 글 쓰는 능력이 웬만한 문신들보다 더 뛰어났으며 서예 솜씨 또한 수준급이었죠. 유교 경전을 비롯해 교양과 지식 정도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문학적 재능을 가진 인재들을 등용해 많이 어울렸는데요. 아예 학자들을 국가 차원에서 양성하고 지원해주겠다며 재능 있는 문신들을 발탁해주는 서방이라는 기구를 별도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출신들이 나중에 성리학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며 사대부라는 계층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토록 어느 정도 권력을 안정화시킨 이후 최우가 향후 고려 사회에 끼친 영향력과 파급력은 하나같이 거대한 것들이었죠. 이런 최우에게 크나큰 위기가 찾아오니 바로 몽골의 침입이었습니다. 몽골과의 첫 접촉은 이미 최충원 때 이루어진 이후로 몽골 측의 무리한 곡물 요구로 계속 외교적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결정적으로 1225년 고려 정부에게 또 갑질에 대고 말도 안 되는 곡물을 요구하러 온 몽골 사신 저고여가 귀국하던 중 국경을 넘지 못한 채 고려 땅에서 피살됩니다. 범인은 고려와 몽골이 친해지는 것을 두려워해 이간질할 요량으로 여진족들이 한 짓이라는 게 유력하지만 정확한 건 모르며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역사 속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죠. 결국 저고여 피살 사건을 계기로 몽골족이 쳐들어오는데 바로 쳐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고여 피살 사건이 1225년인데 그로부터 2년 후에 1227년 징기스칸이 죽거든요. 그 칸의 자리가 징기스칸의 아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 순탄치만은 않아서 몽골 내부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다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인 우그데이 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몇 년 뒤였던 1231년 고려로 침입을 해옵니다. 우그데이 칸이 보낸 고려 침략군의 총 지휘관은 살리타, 규모는 3만 정도였습니다. 바야흐로 몽골 침입의 시작이었죠. 국경지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후 살리타는 부대를 3개로 나누는데 이 중 2개 부대가 각각 귀주성과 자모산성에서 발이 묶입니다. 귀주성을 지키던 김경손 장군과 자모산성을 지키던 최춘명 장군이 맹활약을 하며 몽골과의 수성전에서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주력 부대는 정작 바로 수도를 향해 진격해 12월 1일 개경을 포위합니다. 살리타는 고려 조정에 항복을 권유했고 12월 5일부터 살리타와 고려 정부는 본격적으로 화친 협정을 위한 회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월 23일 매년 고려는 막대한 양의 공물을 바치고 몽골에서 고려 정부로 감독관들을 파견하겠다는 조항과 함께 살리타는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사실 살리타가 마음만 먹으면 개경 안으로 들어가서 최우랑 고려 국왕을 죽이고 고려를 멸망시킬 수도 있었는데 왜 화의를 맺는 걸로 끝냈을까요? 고려를 멸망시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징기스칸의 뒤를 이은 우구데이칸은 여진족의 금나라와 일대일전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가 금나라를 지원해준다면 몽골은 양 전선에서 모두 싸워야 하겠죠. 그래서 1차 침입은 고려가 금나라를 돕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걸로 전쟁을 마무리한 겁니다. 최후는 1차 몽골 침입을 강화 협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마무리 짓기는 했으나 진짜로 몽골한테 항복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최후는 몽골 부대가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어 1232년 2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자는, 즉 강화도 천도를 공식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기존의 수도였던 개경은 산지가 아니라 이 몽골족의 공격에 방어하기가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기병 중심의 몽골족들이 젬병일 섬으로 들어가 버리면 충분히 싸울 만하다는 게 최후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섬으로 강화도만한 섬이 없다는 거죠. 개경이랑도 가깝고 나름 한반도 가운데에 있어서 황해, 경기, 충청, 전라도, 서해안 따라서 줄지어 있는 평야지대로부터 곡식을 수혈받기도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 천도는 최후가 앞으로 몽골족과 계속 전쟁을 치르겠다는 의지가 공공연하게 전제가 되어 있는 방침이었습니다. 반대가 엄청났죠. 이 명분은 좋다지만 수도를 옮기는 일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국력이 소모되는 일인 거죠. 대부분의 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냥 몽골족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평화를 추구하며 백성들의 목숨이나 지탱해보자는 쪽도 있었고, 굳이 섬으로 들어갈 거 없이 산성을 방어하면서 싸워도 승산이 있다고 말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재자였던 최후가 강화도 천도를 논의하라고 한 건 진짜 논의하라는 게 아니죠. 이 최후는 죽여도 탈없는 반대파 몇 명 본보기를 제거한 뒤 강화도 천도를 강행했습니다. 최후가 당시 고려 왕이었던 고종에게 가서 천도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자 고종은 난처해하며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최후가 고종에게 물어보기 며칠 전부터 이미 사람들을 강화도로 보내서 궁궐 공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 중이었습니다. 최후는 개경 백성들한테 20일을 줄 테니 몽골족들에게 살해당하기 싫으면 강화도로 빨리 거주지를 옮기라고 발표했습니다. 갑자기 20일 안에 이사를 하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20일 사이에 열흘은 또 장마가 계속 내려서 정말 지옥의 행군이었다고 합니다. 가서도 문제예요. 강화도는 섬인지라 도시가 확장되기가 힘들어요. 몇백 년간 수도였던 곳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이 강화도로 다 들어오면은 도시의 위생 상태가 어떻게 되겠으며 거주지 문제는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울러 군부 독재의 권력에 빌붙은 핵심 세력들은 군부와 결탁해서 기존에 거기 살던 사람들 내쫓고 집 헐어 자기네 집으로 만들고 가뜩이나 힘든데 궁궐 공사와 최후의 사택 공사에 동원된 백성 숫자가 수천 명이었습니다. 개경은 불과 2달도 안 되어 유령 도시가 됩니다. 1232년 고려 정부의 그 유명한 강화도 천도는 그다지 예쁘진 않았습니다. 몽골종의 1차 침략 후 몽골 병력은 철군했지만 몽골 정부에서 고려로 다루가치라는 감독관들 72명을 파견해서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루가치들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최후가 왕실 사람들 전부 데리고 강화도로 떠나기 직전에 고려에 파견되어 있던 다루가치들 72명을 전원 소환합니다. 부를 땐 너희를 위해 파티를 마련했다면 불러놓고 얘들이 거나하게 취했을 때 살해해버리죠. 이 사건이 몽골에 전해지자 1232년 살리타의 몽골군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2차 침입이죠. 10월경 몽골 군대가 개경으로 들어오는데 살리타는 강화도에 있는 고려 조정에 당장 섬에서 나오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고려 조정은 거부했죠. 몽골 군대가 수전에 능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배를 만들어서 강화도까지 가는 건 가능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그렇지만 강화도로 가는 물살이 상당히 급한 편입니다. 배를 만들어서 섬까지 가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많은 인력 손실을 볼 거고 쉽지만은 않았던 거죠. 대신 살리타는 이래도 니네가 안 나오고 뻑이겠냐며 초토화 작전을 실시합니다. 즉 군대를 여러 개로 쪼개서 한반도 전역으로 보내 국토를 밟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면 고려 조정도 별 수 없이 섬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고려 정부 안 나옵니다. 그냥 고려가 몽골족의 말발굽에 질밥히도록 그대로 두었죠. 그런데 이게 웬걸? 경기도 용인의 처인 부곡에서 정찰 중이던 살리타가 매복해 있던 김윤후 등의 승병들이 들이닥쳐서 살리타를 사살해버린 겁니다. 몽골 부대 전체를 관장하는 총사령관이 이렇게 느닷없이 어이없게 죽어버린 겁니다. 놀란 몽골 부사령관은 후퇴 명령을 내려 2차 침입도 끝이 납니다. 제2차 고려-몽골 전쟁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나리오로 끝났기 때문에 고려를 완전하게 복속시키지 못한 몽골이 다시 쳐들어오리란 거는 당연한 수준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몽골은 몇 번이고 쳐들어오지만 최후의 고려 조정은 강화도에 박힌 채 국토가 유린이 되든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섬에서 나오기를 거부합니다. 지구전으로 끌고 가면 고려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죠. 거기에 희생되는 백성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최후의 고려와 몽골과의 항전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또 최후가 신경을 써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후계 문제였습니다. 최후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최후의 후계 문제를 두고도 골 때리는 사건이 터지는데요. 다음 편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